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류가 지구를 정복한 방법이란 제목의 프랑스 르몽드 기사를 살펴보고 미국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한국은 어떻게 문화 강대국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정복하다, 한류가 지구를 정복하다, 정말 오글거리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만 보고 국뽕이다라고 치부하고 우리 스스로 한류의 영향력을 폄하하는 부류가 우리 사회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으로 구글 검색을 하면 영국의 가디언, 미국의 뉴욕타임즈, 지금 프랑스의 르몽드 등 수많은 외신에서 비슷한 제목으로 한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한류 전시회가 열리기 시작해서 프랑스를 거쳐 올해는 호주에서 한류 전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가 엄청나게 강해도 미국 문화를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고, 한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나다는 것을 해외에서 더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단 르몽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 파워 면에서 한국은 본받을 만한 사례입니다. 이 나라의 음악, 요리, 화장품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지도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프트 파워에 관해서는 한국이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두 세대도 채 안 되어 한류가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영화, TV, 시리즈, 음악, 음식, 뷰티, 이 모든 분야와 모든 매체 속에서 한류의 쿨 공장은 포용적인 삶의 예술을 전달함으로써 매혹적입니다. 음악계에서는 BTS부터 블랙핑크까지 K-팝 그룹들이 전세계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보이밴드 BTS만 해도 스포티파이에서 7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은 이 그룹을 통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소집했습니다. 한국 영화, TV 시리즈, K-드라마도 뒤지지 않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오스카 4개와 황금 종려상을 휩쓸었고, 디스토피아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었습니다. 르몽드의 한류의 지구 정복 방법을 요약하면 첫 번째, 대중문화 규격화와 스타 시스템.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표준화된 음악, 안무, 패션으로 글로벌 팬층을 확보했다. 두 번째, 디지털 기반 확산,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로 콘텐츠를 빠르게 전파했다. 세 번째, 정부와 산업협력. 한국 정부는 한류를 국가 브랜드로 인식하고 연예 기획사와 협력해 스타 마케팅과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처럼 한류는 산업적 문화적 전략과 디지털 혁신을 결합해 전 지구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라고 분석합니다. 다음은 미국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한국은 어떻게 문화 강대국이 되었나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텔레비전, 영화, 노래, 음식 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제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그렇게 성공적이었는데 중국처럼 같은 훨씬 큰 나라는 같은 시도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덴마크 출신이고 덴마크 대중은 강남스타일이 나오면서 처음 한국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시리즈, BTS와 같은 밴드, 그리고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저는 수년간 많은 성공한 K-팝 아티스트와 미디어가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빅뱅, 비 같은 아티스트들이 예전에 해외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시도들과 강남스타일이 벽을 부술 만큼 강렬하게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K-팝이 점차 한국에 좋은 인상을 남긴 반면 한국은 때때로 해외로 진출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고 당연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 타이밍,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플러스 한국 웹툰 플랫폼이 스토리 측면에서 혁신을 더함. K-팝과 K-드라마 팬으로서 이게 가장 가까운 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많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접근성이 좋은 제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품질이 좋으면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 드라마도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10분 만에 두통이 왔어요. 저는 언어가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한 줌을 걸고 중국 정부 문화부 담당자들이 이미 이를 알고 있고 어떻게든 오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와 미국 제작물의 콘텐츠의 품질은 지난 10년간 저하되었고 이는 미국 콘텐츠의 글로벌 지배력, 영향력, 포화 상태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뜻이며 따라서 틈새 콘텐츠에 더 많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이전보다 조금 더 부유해졌고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더 많은 자본이 흘러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진출할 의향이 있는 가처분 소득도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계가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 업계로 유입됩니다. 미적 감각도 중요해요. 저는 한국 패션을 모방하려는 다양한 인종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상부터 헤어, 메이크업까지 영향력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모두에게 외부 노출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매력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경제성장 덕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체로 한국은 K-팝과 같은 다른 분야로도 관심을 돌릴 수 있었고 사람들은 K-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건강한 경제가 없으면 K-팝과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되기 위한 정부의 직접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투자. 모든 정부는 예술 분야에 투자합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콘텐츠 품질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화는 자금이 많이 지원되지만 모두 쓰레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술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만두팍과 그들의 인디게임도 홍보하려 했습니다. 제작사, 훌륭한 작가, 감독 그리고 좋은 관객들로 이루어진 활기찬 생태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친근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30년간 내부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부의 성장으로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 문화, 음악, 음식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를 더 알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온갖 타이밍, 소셜미디어 외에도 한국 아티스트들이 받은 훈련과 포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년 전쯤 저는 K-팝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동생이 좀 빠져 있었어요.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훈련했고 진짜 실력을 가진 건 알 수 있잖아 라고 했죠. 스타크래프트, 오빠 강남스타일, 특히 소비자 전자제품, TV,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이 세 곳 사이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더 깊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게임, K-팝, 테크가 세 가지 주요 이유입니다. 저는 한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절대적인 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페이커 같은 것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심지어 전 세계 웹에서도 차단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자유로워서 세계에 퍼뜨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돼요. 게다가 중국의 생활 수준도 훨씬 낮아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건 나라가 인구 대비 충분히 부유해야만 가능해요. 한국식 바베큐, 한국식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김치 팬케이크와 얼음 맥주 혹은 매운 겨자 육수에 차가운 메밀면을 넣은 건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요리 강국이고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서구화가 강하지만 완전히 서구화적이지는 않아서 더 넓은 독자층이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독창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한국을 모방했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을 따라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창의성도 제로, 독창성도 제로. 먼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걸쳐 한국 문화는 아시아 전역에만 퍼졌습니다. 그런데 강남 스타일로 모든 게 폭발했어요. 그 후 한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문화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했다.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인이고 대부분의 아시아 문화는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게 인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지만 부모님과 함께 볼 수 있는 미국 TV는 많지 않았습니다. K-팝은 전염성이 있어 우연히 유명한 한국 연예인들을 직접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누군가가 이런 글을 올리면 일본 숭배자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어떤 나라도 문화에 대한 특별한 용어, 다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한류라는 단어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너무 낮게 보는 자존감을 가진다고 봅니다. 외신 기사도 국뽕이라는 비하적인 발언을 사용하며 애써 스스로를 폄하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낮춰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스스로 낮춰보는 것은 좋게 말해서 유교주의 긴 역사 때문에 겸손이 몸에 익숙한 것이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1등 국민, 한국은 2등 국민, 중국은 3등 국민 이렇게 서열을 정한 세뇌도 무시 못합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AI를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가짜 한류 뉴스를 생산해내는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류가 국뽕으로 취급되기에는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